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의 배상 및 보상에 대한 국제협약과 자율보상협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유료오염 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의 구조와 연역을 이해하고 1992년 책임협약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파악합니다. 또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선주의 책임 원칙과 책임 제한, 강제보험 제도와 피해자 직접 구제 청구권의 의의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협약의 구조와 연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954년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정하였는데요. 이는 공법적 규제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1967년 토리 캐니오노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유료오염 피해의 배상 및 보상을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1969년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엄격 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책임 제한을 인정하며 강제보험 제도 도입과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1971년에는 국제기금협약을 채택하였는데요. 하주인 석유업계에서 격출한 기금으로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입니다. 또 1976년에는 화폐 단위를 포앙카레 프랑에서 특별 인출권 SDR로 변경하는 개정을 하였고요. 1992년은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을 개정하여 현재 해운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협약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또 2003년에는 추가기금협약을 제정하여 1992년 국제기금협약을 보충하여 추가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 모두 가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에 대하여 1992년 책임협약에 의하여 선주가 책임을 지고, 이 협약상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대형사고에 대하여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 의하여 추가로 보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현황을 표로 보면 이 그림과 같은데요. 1969년 책임협약, 1971년 국제기금협약이 먼저 제정이 되었고요. 이후 1976년 책임협약과 76년 국제기금협약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가 1992년 책임협약과 92년 국제기금협약이 현재 개정되면서 현재는 이 협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2003년 추가기금협약이 만들어짐으로써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추가로 보상하기 위해서 이러한 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992년 책임협약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협약은 급진적 제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해상법상 전통적인 과실 책임주의에서 벗어나 엄격 책임, 즉 스트릭트 라이빌리티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엄격 책임은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책임 한도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선주 책임제한 협약보다 훨씬 높은 한도액을 설정하고 이 한도액까지 강제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책임의 주체인 선박이나 선주에게 소송을 하지 않고 보험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 관할과 관련된 특례를 두고 있어서 특정 사건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책임제한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 재판 관할지에서 소송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1992년 책임협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2년 책임협약의 책임 주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등록된 선주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등록된 선주가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국유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 운항자로 등록된 회사가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 선주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 국적을 가진 선박으로서 선박 등기법 제3조에 의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친 다음 선박법 제8조에 의거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책임주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등록 선주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킴으로써 법적 절차를 단순화하고 유료오염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책임 주체를 선주의 사용인 용선자, 임차인, 도선사, 구조자 등은 제외함으로써 책임을 등록 선주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주와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내부 관계에서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상으로는 선박 운항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선체 용선자는 책임 제한의 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강제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 책임협약의 책임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엄격 책임 원칙인데요. 유료오염 손해는 불법행위 책임의 성질을 가지며 엄격 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면책 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면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료오염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충돌사고, 즉 다른 선박의 고의과실로 인한 충돌사고로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해도 면책 사유의 입증 없이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두 척 이상 선박의 유류 유출로 원인 불명 시 두 선박 측은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면책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에 대하여 면책이 되는데요. 유료오염 손해가 전쟁행위, 적대행위, 내란, 폭동 또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불강력적인 성질을 가진 자연현상으로부터 생긴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또한 유료오염 손해가 제3자에 의하여 손해를 일으킬 의도로서 행한 자기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면책이 됩니다. 이와 함께 유료오염 손해가 등대 기타 항해 보조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며 책임이 있는 정부 또는 기타의 당국의 그 시설 유지에 대한 과실 또는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면책이 됩니다. 협약 제3조 제2항의 면책 사유는 보험자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선주 자신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제한이 인정되지 않으며 선주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인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1992년 책임협약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장소적 범위와 선박 또 유류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장소적으로는 최약국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이 적용 범위에 속합니다. 사고는 최약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최약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또 적용 대상 선박은 화물유를 설적 상태, 즉 산적 상태로 운송하는 유조선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손해에 적용이 됩니다. 공선 항해 중인 유조선과 겸용선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적용 대상 유류는 원유, 연료유, 중디젤유, 윤활유 등 지속성, 탄화, 수소, 광물성 유류로서 선박 내에서 화물로 운송되거나 그 선박의 연료유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외부의 손해입니다. 유류가 유출되거나 배출된 장소가 어디든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그 선박의 외부에서 생긴 손실 또는 손해를 말합니다. 선박 외부란 반드시 해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육지나 다른 선박에 유출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 환경손해는 이익의 상실과 환경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할 상당한 조치 비용이 한합니다.
또 방제 조치 비용도 유료 오염 손해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요. 방제 조치 비용 및 방제 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 말합니다. 실제 유류 유출이 없어도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험이 있었다면 유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인한 합리적인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선 비대상 시설물인데요. 강이나 호수를 운항하는 선박 또는 그 은해 설비, 파이프라인 등으로부터 새어나온 유료오염 손해입니다. 또 해당되지 않는 선박은 건화물선 또는 유류를 화물로 넣어서 벌크 상태로 운송하지 않는 유조선으로부터 새어나온 유류로 인한 오염 손해입니다. 다음은 비지속성 유류로부터 입은 오염 손해입니다. 다음 이 협약의 체약국의 영토 또는 영해의 외부에 존재하는 설비에 의해서 입은 손해 또는 비체약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 입은 모든 손해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비대상 주체로는 구조자와 선체 용선자에 대한 클레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주의 책임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0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300만 SDR로 일률적으로 책임 제한을 하고 있고요. 5,000톤에서 14만 톤까지의 선박은 300만 SDR에 초과되는 톤당 5,000톤을 초과한 톤당 420만 SDR을 곱한 금액입니다. 또 최대한 어떠한 경우에도 총액이 5,970만 SDR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선주 자신이 그 손해를 일으킬 의도로 한 자기나 부자기 또는 그러한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강제보험과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00톤 이상의 유류를 화물로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체약국에 등록된 선박의 선주는 책임 한도 금액에 해당하는 유료오염 손해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은행 보증, 기타의 재정 보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살적 또는 산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벌크 상태로 운송하는 것을 한자로 표현을 할 때 화물을 뿌려서 싣는다고 해서 살적이라고도 쓰고 그냥 쌓아서 그냥 벌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산적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용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충해 설명을 드리고요. 이러한 강제보험의 목적은 해상에서 대규모 유류오염 손해를 일으킬 경우 선주의 재정이 부족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피해자가 보험자나 재정보증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보험자는 협약 제5조 제1항의 책임 한도액을 보상책임의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거의 모든 유조선이 선주 상호보험이나 버뮤다의 해밀턴에 있는 국제유조선 보상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토리 캐니언호 사고로 인한 교훈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1967년 발생한 토리 캐니언호 사고는 유료오염 피해의 배상 및 보상을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에 대하여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가? 두 번째, 연합국 정부가 지출한 방제를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로서 개인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유료오염 손해의 경우도 1957년 항해선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책임 제한을 인정할 것인가? 네 번째, 선주 이외에 화주도 책임을 물어야 옳지 않은가? 이 네 가지였는데요. 토리 캐니언호 사고로 인한 피해 청구 금액은 영국이 850만 달러, 프랑스가 750만 달러로 총 1600만 달러에 달하였으나 당시 1957년 항해선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선주의 최고 책임 한도액은 408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턱없이 부족한 한도액과 앞에서 제기된 네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69년 책임협약의 주요 특징은 첫째, 엄격 책임 원칙인데요.
회사법에서 전통적으로 고수되어 왔던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무과실 책임인 엄격 책임 원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선조의 책임 제한을 인정하고 책임 한도액이 1957년 항해선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해 2배로 증가했습니다. 또 강제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선주가 유료임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때에는 선주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편 1969년 책임협약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요. 먼저 선주 측에서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점이 가혹하다는 주장과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액을 1957년 항해선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국제협약의 2배로 인상한 것이 가혹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피해자 측으로서는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에 의하여 결정되지 못하고 보험시장의 부보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또 대형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사고의 경우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석유의 해상 운송을 통해서 타인에게 위험을 조성하는 한편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석유업계도 유류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71년 국제기금협약이 도입되었는데요. 1971년 12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1971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고, 이 화주인 석유업계에서 객출한 기금을 조성하여 1969년 책임협약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 사고당 4억 5천만 프랑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로서는 미화 약 3,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 한도액을 2배인 9억 프랑, 즉 미화 약 7,200만 달러까지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요. 1969년 책임협약에 의해 선주가 부담하는 보상액의 일부를 동기금에서 일부 전부하는 제도, 즉 이른바 롤백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1971년 국제기금협약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선주의 책임협약상의 추가적 재정부담의 구제를 도모하고, 세 번째, 석유업계도 유료오염 피해 보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보호와 해운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도모하는 이 네 가지가 1971년 국제기금협약의 목적인데요. 이와 같이 1971년 국제기금협약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보상과 선주의 책임협약상의 추가적 재정부담의 구제를 기본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971년 국제기금협약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1976년에는 기존의 화폐 단위인 포앙카레 프랑을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포앙카레 프랑은 순도 1000분의 900인 금 65.5mg을 1프랑으로 한 단위인데요. 이를 화폐의 교환가치인 SDR로 변경한 것입니다. 또 1984년에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이는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고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해운국이 채택한 협약은 1992년의 개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운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협약이고요. 2000년에도 일부 개정이 되어 책임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2003년에는 추가 기금 협약을 제정하였는데요. 1992년 국제기금협약을 보충하여 추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한 협약으로서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체계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1단계는 1992년 책임협약을 적용해서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에 대하여 선주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2단계는 1992년 국제기금협약을 적용해서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3단계는 2003년 추가기금 협약에 가입하여 이 협약에 의한 추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단계 보상 체계는 대형 유료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선주와 석유업계 간의 책임 분담을 통해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모코 카디즈 사건의 교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978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아모코 카디즈호 사건에서 몽고인 프랑스 정부는 이 협약의 비체약국인 미국에서 미국이 주소지인 이 선박의 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소송의 공동 피고인인 선주는 리베리아 국적이고 선박 건조자는 스페인 국적이었는데 미국의 항소법원은 선박 건조자의 포럼 넌 컨비니언스의 항변을 기각했고 일리노이주의 북부지방법원은 선주 선박 관리인과 그들의 모회사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이 협약의 비체약국이 포럼 넌 컨비니언스의 항변을 허용하지 않는 한은 이 협약 제4조 제1항이 협약의 체약국 이외의 지역에서 적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아모코 카디즈 사건, 제가 여기서 사건이라고 한 것은 아모코 카디즈 사고로 인해서 법정 사건화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는 그 선박 운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실질적으로 선박 운항에 영향을 미친 의사결정을 했는 책임의 주체로 본 이런 사건인데요. 그 과정에서 그 법정지를 피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소송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했나 미국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체시스 사건에서는 1977년 옛 소련 선적의 체시스호가 스웨덴 수역에서 좌초되었는데요. 선주는 협약 제3조 2항 C호를 들어서 면책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스웨덴 정부가 선박용 해도를 적절히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와 같은 해도는 기타의 항로 표지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웨덴 대법원은 선주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선주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협약 제3조 제2항 C호의 면책 사유인 등대기타 항해 보조시설의 기능을 유지함에 책임이 있는 정부 또는 기타의 당국의 그 시설 유지에 대한 과실 또는 부당한 행위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국식 면책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가 제3자에 의하여 손해를 일으킬 의도로서 행한 자기 또는 부자기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도 면책 사유이고 또 유료오염 손해가 등대 기타 항해 보조시설의 기능을 유지함에 책임이 있는 정부 또는 기타의 당국의 그 시설 유지에 대한 과실 또는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도 면책 사유인데요. 협약 제3조 제2항 B호와 C호의 면책 사유는 영국 대표가 이러한 사유를 면책 사유로 인정을 하면 영국의 해상보험 시장에 부보가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영국식 면책 사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불가피한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통상적인 면책 사유의 판단 기준인 불가항력의 개념보다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액트 오브 가드는 불가항력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 국제협약 체계를 요약하면은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체제인데요. 1992년 책임협약은 엄격 책임 원칙, 선주에게 책임을 집중하는 것, 선박 통수에 대한 책임 제한을 인정, 강제보험제도의 도입, 직접 청구권의 인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 1992년 국제기금협약은 화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를 도입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책임협약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롤백 제도를 통해서 선주의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점, 또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상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2003년 추가기금협약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요. 1992년 국제기금협약을 보충하는 것이 목적이고 대형 유료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협약을 모두 수용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을 통해 유류오염 피해자 보호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균형 있게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